지난번 시간에 우리 종교와 인문학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를 인문학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종교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조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의 가장 핵심되는 철학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일주일 전에 로마의 가톨릭 교황청에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천주교인들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고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들의 어떤 분들은 기도 드릴 때 성모 마리아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왔는데 이번에 교황청에서 성모 마리아는 아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뿐이고 우리 신앙은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다. 그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 없고요.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 옆에 원천교회라든지 또 연희감리교회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마리아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 뻔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자라면서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덜 필요한 것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정말 신약을 예수님 말씀을 신약을 읽어보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뿐이지 그 밖에 권한은 없습니다. 또 그 비슷한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어려서 교회에 가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에 일하게 되면 죄가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도 교회 주일에 갔다 와서는 시험 공부를 해야겠는데 중학생 때 죄가 될까 봐 무서워서 12시까지는 자다가 어머니 보고 깨워달라고 그리고 1시부터 공부해야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부산 피란가 있을 때도 보면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일에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 대답을 물고 하니 교회에 올 때는 예배드리기 위해 오니까 괜찮고 갈 때는 버스 타고 걸어가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그 정도로 이제 불필요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긴 한 것 같아도 또 안식일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 교회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토요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게 되면 구약이 신약에 들어오게 돼서 안식일 문제 같은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에는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넷째 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계명의 민구안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일하면 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점점 멀어지고 신약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건 이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역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민족신앙입니다. 호란경도 민족신앙입니다. 그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사니까 전쟁을 해도 이기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정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유대 교인들하고 이슬람 교인들하고는 전쟁도 하고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전쟁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자꾸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데 잘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걸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도 걸리고 앞으로도 걸립니다. 제일 짤막한 얘기 하나, 그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소개하겠는데요. 내가 부산 피난 생활을 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점심을 먹고서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애가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라 말이죠.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게 되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왼편 때리면 오른편까지 돌려대라.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애도 싸우게 되면 잘 얻어맞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맞아야지 하고 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이죠. 이 아들이 상대방을 때려줬습니다. 힘껏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더니 한 말이 뭔가하니 아버지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고. 내가 잘못하고 음대에 맞고 다니냐고 말이죠. 참다 못해서 이번엔 힘껏 때려줬더니 시원하다고. 근데 이제 나 교회 갈 자격이 없었으니까 교회 안 간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그런 애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애들이 크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니 폭력은 죄악이다. 모든 일에 똑같은 일에 폭력을 쓰게 되면 그건 죄악이 되니까 폭력을 쓰지 말아라. 크게 말하면 전쟁도 죄고 편가르기도 죄고 남 욕하는 것도 폭력이 되니까 욕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제일 큰 변화 한 가지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주기령께서 주기령이 되시면서 한 얘기인데 그건 누구 아니 지금까지는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직한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도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고 사회가 목적이 됩니다. 그걸 바꿨습니다. 그거 바꾸는데 200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인문학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인문학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 인간의 존엄성 그걸 가지고 자라고 교회는 교회를 가지고 자라니까 이 인문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고 이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인문학과 더불어 있으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버릴 걸 버리고 택할 걸 택하니까 함께 자란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인문학은 관계가 큽니다. 또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 바로 은평구에 가면요, 북한산 밑에 그 오래된 절이 있죠. 그 절에 가게 되면 저도 이제 한두 번 갔다가 한 번 지나가 봤는데요. 오래된 진통사라 그러니까 그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오게 되면 걸어오는 데 관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관문을 나도 이렇게 오면서 그 읽어보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니 종교를 넘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종교는 종교를 넘어서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문을 쓴 스님은 무슨 생각이냐고 하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불교는 종교다. 종교를 믿고 있는데 진정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보다 더 높은 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다. 우리 불교가 종교인데 종교를 넘어서라고 하게 되면 그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석가님의 뜻과 먼 일들이 종교이기 때문에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하면 아마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일본의 한스 디오볼린이라고 하는 독일 교수가 제 모교의 은사이십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 와서 이제 온 목적은 우리 한국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종교학자입니다. 독일 사람이고 신부님이지만 이제 불교를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독일에서 윤리학과 이제 백과사전, 윤리학과 종교를 위한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일본 불교에 대한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한스 듀몰린 독일 신부님한테 부탁해서 일본 불교에 대해서 당신이 좀 맡아서 써달라고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스 듀몰린 교수가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누가 쓰느냐 그랬더니 진필자가 없어서 찾고 있다고. 그럼 내가 일본 불교에 대해서 쓰는 동안에 한국에 가서 한국 불교를 좀 공부해 가지고 와서 써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와서 이제 내가 제자인 편이고 그러니까 날 만나서 정교개족에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불교 학자들도 소개하고 근처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 얻은 건 뭔가하니 한국 불교는 형식만 있고 절간만 있지 철학도 없고 불교 정신은 떠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니 맞다고 하죠. 예를 들어 말하면 석가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시면 조계종이 제일 크니까 이제 조계종에 갑니다. 가서 내가 석가님이 오셔서 나한테 우리 보여줄 걸 좀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 스님 대표가 절로 모시고 가겠죠. 또 많은 시설을 보여주고 가겠죠. 불상이 많으니까 불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석가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가르친 것은 이것과 아무 상관도 없다. 다 다녀봤는데 어디 가든지 내 불상이 있는데 내가 창피해서 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도 이따 먹고 이제 지방 강의 같은 거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김용석 교수가 강사를 왔다고 괜찮은데 사진을 그다음하게 걸어놓으면 좀 부끄럽습니다. 뭐 저렇게 했나 말죠. 그래도 누가 온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럽니다. 또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와서 교수님 또 사진 보세요. 그러면요 더 부끄럽습니다. 저기 사진을 왜 그랬나 근데 석가님이 오시면 어디 가든지 불장이 있으니까 내 모습을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느냐고 말이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죠. 그럴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 불교에서 하는 무슨 그림 미술품을 써 남죠. 그렇지만 석가님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새로워져서 원불교가 생겼습니다. 그 원불교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불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건 명관이 원 하나가 있습니다. 원, 이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원인데요. 우주도 거기에 있고 인생도 거기에 있고 불교의 결도 거기가 그거 앞에 와서 명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도 원불교에 가게 되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교가 자꾸 자라게 되니까 마지막까지는 불교의 진리는 석가님의 마음과 가르침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과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밖에는 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민관이 인문학입니다. 그건 양심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가 아니다. 그건 구약의 교훈이지 민족 종교지 우리 인류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종교를 잘하게 해주고 종교다운 종교를 크게 해줍니다. 불란서의 오리스 공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업적이 큰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는 거니 옛날은 종교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철학이 와서 종교 다 밀어내서 종교는 끝났다. 그런데 이제는 철학을 과학이 들어와서 철학도 다 몰아냈다. 앞으로는 과학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철학이 왔기 때문에 종교가 나와지고 과학이 왔기 때문에 또 철학이 철학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도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에게 무리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의 교인으로 있으니까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철학이 발달되고 그래서도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건 필요합니다. 왜요? 종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철학 얘기하면 알겠습니다만은 첫째가 뭔가니 철학이 제일 주장하는 게 뭔가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그렇게 물어보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판단도 못하고 삽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죽음이 왜 있는가? 죽음을 넘어서도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하면 한두 가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이 있는데요. 그 바로 앞동리가 있습니다. 그 앞동리에 옛날 안식교에서 경영하는 초등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조용한 시골에 학교는 없고 초등학교가 한 20, 30명 학생이 모여가지고 살다가 전도니까 올 수도 되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 안식교인이 왔는데 이 선생님이 안식교 선생에서 그 선생으로 왔습니다. 시골 개치 오니까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몇 젊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격도 좋고 말이죠. 가까이 지나기 시작해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그 친구하고는 그 마을에서 손님으로 온 선생하고 또 그 마을의 주인의 젊은이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는데 어떤 날 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잔치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집으로 오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계실 텐데 오후 시간이니까 뭐 하나 하고서 그 학교 옆으로 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두 여름에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다가 서로 만나니까 이 술이 챈 친구가 뭐라는 거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 와서 쉬고 있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웃으면서 어디 잔치집에 갔다 오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 몇 잔 마시긴 했어. 그래도 나 좀 전에 똑똑해.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 선생은 무슨 그 시골 선생 생각이 뭐 있는 거 아닌 내 친구는 선생이고 나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러니까 열등의식 비슷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지만은 선생은 선생이고 나는 무식하니까 속으로는 난 무시할 거라. 나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날 대단치 않게 볼 거다. 사람은 이제 누구나 그런 자존심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술이 취했으니까요. 그의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못하는 거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는 친구지만은 난 무식하게 자랐고 너는 이 학교의 선생님이니까 나보다 훌륭한 거 나 다 잘 알아. 무시할 줄 알아. 그러니까 많이 친구만 그 얘기도 하나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 그 얘기 왜 하냐고. 나도 알아. 나 갈래. 갑니다. 가다가 학생들이 야구공을 치더라고 뭐 이렇게 하던 그 몽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농하기 위해서 농사만 할 겸이고 아니 그 몽둥이를 쥐고 와서 선생님 뭐라는 거 아니 무시하면 좋지 않다. 무시하면 내가 그냥 둬두지 않는다. 알았지? 그리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에 날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벌 받는다 말이죠. 그리고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내리쳤는데 이 선생님 또 쟤는가 보다 하면서 피했는데 그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친구가 실수해가지고 그 선생님 머리를 때리는데 그게 아주 좋지 않아서 뇌진탕이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쓰러지니까 깜짝 놀라서 왜 나는 때리려고 생각 안 했는데 뭘 왜 길 돌렸냐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많이 아파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일어서다가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 가서 우리가 하나 빌려가지고서요 한의신이 평양까지 끌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그 뇌진탕이 좀 장소가 나빠서 그걸로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와 그 대가닥이 됐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말이죠. 그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는 이거 아니 친구 사이에 실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인정하니까 3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3년 감옥 생활하고 나왔을 때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좀 크고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이 나와서 보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 오면 살인죄가 고발 사람이고요.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내 친구를 죽였겠냐고 말이죠. 마음에 항상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농촌에서 살다가 이사 간다고 한 적은 어렵죠. 근데 우리 마을 뒷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야 마음이 편하겠다 해서 글로 갔는데 거기 가서 얼마 있다가
아들 하나 또 낳게 됐습니다. 그 딸은 넘사라고 어린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들 태어나면서 그만 이 사람의 마음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안고서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항상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부인이 복에서 일하다가 가만 보니까 남편이 자꾸 울고 있다고 하죠. 왜 울고 있나 하고 들다 보니까 그 태어난 아들 안고서 뭐라는 거 아니, 너 왜 태어날 것이 없어서 친구를 죽인 살인죄를 범한 나한테 태어난다 말이죠. 너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너 그거 어떡하려고 했냐고. 그거라니까 아니, 내가 너 대신 죄값은 다 갖고 갈 테니까 너는 아버지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 죄값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걸 보니까 그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말이죠. 어떡하든가 동네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할머니 사람이 아들을 안고 또 딸을 가지고서 평양에서 모이고하니 아들 딸들 위한 옷감도 사고 뭐 다 해서 아들 딸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 주더니 부인 보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 오늘 조금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테니까 저녁에 조금 늦을 거라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인데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나오니까 이상하다고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꼭 올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좀 찾아봐달라고 말이죠. 쭉 찾아보니까 그 옆에 산이 있는데 산에 새로된 전설대가 있었습니다. 저기 있으니까요. 그 저기인데 거기 그만 목을 매고서 자살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가족을 했는데요. 그 부인이 장례를 지나면서 뭐라는 거 안에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 아들까지 낳고 나니까 너네 태어날 데가 없어서 친구를 죽인 나를 아버지를 태어났으면 너 죄값을 어떻게 했냐고.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괜찮다고. 너는 죄의식 느끼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자신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이 말하는가? 내 죄를 내가 사했다. 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철학까지는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들 뭔가 아니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양심이 무딘 사람들은요. 서울역에 좋을 때 같았어요. 태간거리 갖다 놓으면 끄떡 안 합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잘못을 하고도 마음을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는 거 아니 더 많은 과오를 잘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양심이 없는 사람은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살다 보면 항상 어떤 한계의식을 느낍니다. 그 한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일관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천학계 제 선배인 박종훈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 정말 아마 우리 천학계에서는 제일 존경받고 훌륭한 천학 교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서 이제 같이 강연 같은 걸 갑니다. 강연 같이 가다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지만은 그때 철학자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나보고 뭐라고 하니 김생은 철학자인데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냐고 말이죠.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거짓 없이 겸손하게
성실하게 사는 건데 철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뭐하니 정신적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종원 교수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때때로 뭐라고 하니 철학을 공부하는 마지막 목적은 뭐고 하니 이것이 진리다 하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여신에게 무릎을 꿇고서 이전 됐다 하겠다고 그때 안 온다고 말이죠.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못 가질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어떻게 신앙을 가졌냐고 물어봅니다. 그 우리 철학자들끼리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양심적인 고민입니다. 나도 그럽니다. 저는요 일찍부터 조금 출발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라 그러면 사람은 성실하게 사는 동안에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성실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한계를 느껴서 성실보다 더 높은 곳인데 그 무관이 경건한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 마치 목과 같은 무관이 호수에 바닷물이 파도가 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호수에 파도가 없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달빛도 비추고 별빛도 비추는 것 같이 내가 성실하게 나를 믿고 살다가 내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내 인생에도 한계가 있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한계가 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라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하니 내가 조용해진다. 성실하게 살지만은 더 높은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뭔고 하니 경건한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가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그 빈 마음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걸 전 일찍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신앙은 안 가졌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성실한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습니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우리 유명한 철학자들이 몇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나오는데요. 독일의 칸트 같은 사람은 정말 모든 철학자들이 존경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철학을 공부하니까 그 칸트를 공부하고 학생들한테 강의하니까 공부하는데요. 그 칸트 철학을 쭉 배우다 보면요. 이끌어가다 마지막 가서 가만 보면 칸트 철학이 끝날 때 이제는 칸트 철학이 끝났는데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고 문을 쓱 보게 되면 칸트는 성실은 끝나고 경건이 찾아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철학했는데 마지막 목적은 누구 하니 경건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나는 칸트를 연구할 때 이 사람은 신앙은 기독교인이고 그 신앙은 신앙세계를 몰고 인간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가졌구나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칸트의 윤리학이 있는데요.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살아도 좋겠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좋겠다. 그게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관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건 나는 철학까지 끝내는 겁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서 원하는 대로 남 대접해라. 먼저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다 말이죠. 아주 쉬운 건데 그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칸트 철학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 보고 얘기할 때 칸트도 나도 쭉 공부하고 너희들한테 강의도 하는데 칸트 철학을 다 읽고서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 열고 보면 종교 앞에 와 있다고. 문 앞에 대부분 종교가 있다. 왜? 거기까지가 철학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칸트만큼 못지않게 유명한 철학자는 앙리 베르송이라고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이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전통 가정에서 자란 분인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도덕과 종교의 원천이라고 한, 두 원천이라고 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게 되면 여기 사사는 전부 기독교인데 기독교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찾아가게 되면 도덕은 열린 사회생이고 신앙은 창조력을 가지는 건데 결론은 꼭 기독교인데 자기 기독교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니까요. 지금도 파리의 제7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 그분이 강의하던 강의실 옆에 그 사람의 그 조각이 진짜 모습이 그래서 보입니다. 나도 가보고서 그래 저분이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1941년입니다. 너무 내가 인상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1941년에 내가 일본서 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아사히 신문, 조선신문이 지성인들은 다 그 신문을 걸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도서관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 앙리베르그송의 사진이 일면에 박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문관이 뉴스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사에는 올지 못하고 그 일본에다가 박스에 넣은 겁니다. 그 무슨 소식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불란서의 신분이 쓴 내용입니다. 그 발표한 내용인데 문관이 앙리베르그송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날 찾아와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앙 고백을 쭉 하겠는데 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한테 세례, 우리 개시교회 세례라고죠. 세례를 받고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세계적인 철학자인 앙리베르그송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영세를 베풀어주고서 끝냈습니다. 근데 그 베르그송이 뭐라고 있는 거 아니 내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 하게 되면 전 세계 철학계가 떠들 테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발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발표하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뉴스가 늦게 들어왔지만 그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각을 나눠서 앙리베르그송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영세받고 크리스찬 됐다고 말이죠. 그다음 그거 보고서 말이죠. 그랬구나. 네, 그 사람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을 2번이나 읽으면서 이거 꼭 기독교 정책인데 그랬구나 말이죠.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 인문학과 철학과 종교에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박종원 교수님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한 번은 같이 기차를 타고서 이제 강연을 갖다 끝내고 서울로 오고 있는데요. 내 옆에 앉았다 나보고 그래요. 김생이 아직 젊었으니까 하룻밤이나 이틀밤쯤은 자지 않고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죠? 그래요. 내가 아닙니다. 저는 자는 시간에 꼭 잡니다. 또 그래야 또 공부도 되니까 꼭 잡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나이 얼마 전에 무슨 논문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꼭꼭 보냈다고 세우고 월요일 아침에 괜찮겠지 하고서 학교를 나가다가 그만 대문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병원으로 갔다 그래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 60이 넘으니까요. 이런 해야겠어요. 이런 공부도 좀 삼가야겠어요. 그래. 그만큼 성실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돼서 암에 걸렸습니다. 국가 공부하던 자녀들도 와서 마지막 후가고 제자들도 이제는 또 회복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가족은 세만교회 다녔습니다. 다니고 또 크리스천 제자들이 가서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신앙을 가지시면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박종훈 교수님이 가만히 뚫고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래요. 신앙에는 늦은 게 없습니다. 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날 좀 내달라고 말이죠. 그 세분학교의 강신명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박종훈 교수님이 지금 병이 좀 중하니까 신앙을 고백했는데 도와주셔야겠다고. 그 강신명 목사님이 가서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기요 신앙을 세상 떠나게 됐어요. 그 갑자기 된 일이니까요. 그만 다들 놀랐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미국안이 박종훈 교수의 영전 예배가 세문안교회에서 있다고 한 신문이 나왔어요. 나도 그 신문 보고서 세문안교회에서 영전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 그런데 내 옆에 방에 있던 배정호 교수라고 동양철학하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내 방에 오더니 김생호 아침 신문 봤어요? 그래요. 뭐야 그랬더니 아니 박종훈 교수가 어떻게 세분한 교회에서 영결예배를 드리냐고 말이죠.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구나.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갈 곳이 없었겠지 뭐 그래. 갈 곳이 없었겠지 뭐. 암만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주문 앞에 놓고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데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왜 그랬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제일 가까운 친구는 김태기 교수입니다. 생일도 같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따먹은 그분께 생각해 보게 되면 저분은 정말 흠할 나위 없는 교수다 말이야. 정말 학자다운 학자고 모든 점에서 나보다 앞섭니다. 정말 앞섭니다. 단 한 가지 나보다 앞서지 못하는 게 미국안이 생일이 나보다 몇 달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형 노릇을 하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요 항상 농하느라고 미국안이 자기가 형이라고 해서 내가 밝히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아주 그럽니다. 근데 그분도 나보고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 신앙이 되는 건 나도 짐작을 했는데요. 나는 몰랐는데요. 내가 잘 아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라는 거 아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김태기 교수님 언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아시냐 그래요. 어제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뭐라는 거 아니 나이 많이 들어서 나도 기도를 드리게 됐다고. 60이 넘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요. 세상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 둘 나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기도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 떠난 다음에 문상 갔더니 교회 십자가가 있고요. 성도 누구라고 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를 선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이 철학이 종교를 다 이렇게 비판해서 더 좋은 종교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은 그 선택한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걸 선택했구나. 나보다 더 영원한 걸 선택했구나 하니까 종교를 낮추거나 보이지 못하고 종교를 오히려 높이 보게 되는 것. 그게 사실 말하는 인문학과 종교의 관계입니다. 제가 각기 얼마 전에 좀 알았기 때문에 물을 좀 다시 말씀드려 미안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문제로 와서 그러면 철학은 예술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술과 다른 점이 있고 종교와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 있는데 이 인문학의 그런 제일 핵심 대륙이 뭐냐 그렇게 보려면 역시 인문학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이 있기에 인문학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그렇습니다. 그 철학이 쭉 계속되어 오니까 인문학이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은 옛날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사상이 출발이 인문학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회과학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되었다가 지금은 기계공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탑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제일 긴 역사가 있는 게 누구 아니 인문학의 역사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의 성격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내가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하면 꼭 질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가 요새 그 AI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전부 그걸 알아야 산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 보게 되면 그건 좀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죠. 인문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다. 그 어디 가나 이제 가인하고 질문을 받게 되면 제일 지금 고민거리가 그거니까요.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나는 뭐 이렇게 긴 시간 있는 건 아니고요.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대학에 가게 되면 문과대학이 있죠. 그건 인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하는 사회과학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그 자연과학 뒤에 나타나는 게 누가 뒤따라 나타나는 게 요새 기계공학입니다. 우리 인간 기계까지 나는 그 공학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많이 하는 건 인간 기계니까요. 예, 과학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대단한 그 기계공학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자연과학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사회과학이고 그 위에만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인문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 철학은 말이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자연과학은요. 언제나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10가지 물어봐도 대답은 하나고요. 100가지 물어봐도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특성입니다. 과학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다. 그 진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문관이 얻게 되면 그냥 꼭 같습니다. 한 번 답이 나오면 그대로 꼭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뭐 하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답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사상이냐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또 옛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공산주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공산주의자들은 다 뭐라고 하니 정의는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믿는 사람도 물어보면 또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만 여러 가지 대답 가운데 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답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뭘 가지고 선택하는가? 무엇이 우리 역사적 현실하고 맞는가? 무엇이 타당성 있는가? 그리고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없다. 이건 우리가 살아야 할 문제다. 그 타당성의 문제지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 이게 자연과학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다르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묘해서 말이죠. 모든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같은 대답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의 조교일을 좀 보거든요. 내가 이제 교양학부를 좀 맡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교들은 자연과학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애들이요.
사회과에서 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자연과학 한 사람들이 나보고 물어봅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자연과학에서는요, 하나의 질문이 나오면 하나의 답이 나오니까 누가 채점을 하는지 똑같습니다. 아주 정당하고 공정합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하나 문제가 나오면 다 다르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정하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모름에 대해서 하게 다 다르니까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냐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문학. 인문학에 나온 답이 다 똑같으면 사람은 학문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다 달라야 한다고. 그 어느 걸 택하는가? 가치가 있는 걸 택한다. 그건 가치 없는 거다. 이건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그 가치 있는 걸 택한다고.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회생활 쭉 하는 동안에 어느 것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택하고, 사회학을 하는 사람의 관이 무엇이 우리 현실에 타당성이 있는가 택하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을 택합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 의료계, 우리 병원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갈등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나가고 말이죠. 그 환자들 병원에 가지 못할 텐데 지금도 잘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관이 의사들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한 병에 대한 거지만 하나를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변호사도 어떻냐? 변호사는 사회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그 의사님들이 물관이 자꾸 한 가지만 고집합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하고 갈등 때문에 있거든요. 그 나는 우리 의과대학의 의사님들한테 물관이 사회과학도 좀 공부하고 독서를 많이 해서 인문학도 하는 의사는 다르습니다. 또 종교도 신앙을 가진 의사들은 또 완전히 다르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의사가 환자를 떠날 수 없지 않냐고 말이죠. 길 가던 사람이 올 때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그저 죽게 되는 거니까 의사는 환자 떠날 수가 없다고. 그건 또 다르습니다. 그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문학이 모든 점에서 다르죠. 그래도 같은 점을 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목표를 같이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학이 인문학의 대표인데 철학은 인문학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믿는 게 뭡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럼 그 무엇이 생각하는가? 우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만 크게 말하는 거 아니 이성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그럼 인간이 그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이 교양 과목은 제가 좀 맡고 있었을 텐데요. 뭔가 이게 여러 대학이 좀 다 성격이 다른데 교양 과목의 기초적인 과목을 좀 만들 수 없을까. 백낙준 총장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좀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세대학교 처음으로 좀 교재를 만들자고. 첫째 누구하니 자연과학의 교재는 인간과 자연을 만들고 사회과학의 교재는 인간과 사회를 만들고 문과대학의 교재는 물관이 인간과 사상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문인데 사상을 연구하는 건 인문학이고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건 사회과학이고 자연 문제와 기계공학을 연구하는 건 기계공학이니까 그걸 보내서 셋으로 만들어보자.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총장님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수들의 역량이 부족하니까요, 교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대학에서는 윤리학으로 하고 말자,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요, 지금도 그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꺼냈는데, 그래서 이 학문이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인문학은 암만 AI가 발달된다고 해도, AI가 높이를 갖춘다고 해도, 인문학은 AI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 물어봐서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은 그건 인문학이 아닙니다. 전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과학은 물어보면 대답이 비슷하니까 나옵니다. 자연과학은 AI에서 대답이 거기서 나오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자꾸 믿게 살게 되면 인간이 인문학이 약하게 되면요, 사상이 빈곤해집니다. 인간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성을 가지고 사는데 이성이 어떤 가치를 창조해내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제일 첫째 조건은 인간이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인문학에서 제일 첫째 문제는 인간이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식인데 무엇이 진리냐, 어느 것이 진리냐, 그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 진리를 찾기 때까지 고민하니까 많은 철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좁게 생각할 때 진리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변함이 없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이 사람은 반대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뭐든지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건 따라가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거 찾는 것이 철학이다 말이야. 진리를 찾는 거다. 그걸 자꾸 찾다 보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사회과학을 좀 빌려가지고서 무엇이 진리인가? 자연과학의 진리와 같이 수학문제와 같은 진리가 아니다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자연과학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넓혀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사회과학적으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말고하니 진리 대신 진실이 무엇인가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고하니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동안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진리란 무엇인가, 진실한 무엇인가, 인간이 사는 동안에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지식, 그 진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넓어집니다. 그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두 가지 특색인데, 하나는 이거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문학이 뿌리가 돼서 인문학의 뿌리에 사회과학이 자라고 그 위에 자연과학이 자라서 지금 기계공학의 열매가 쪽인데 뿌리를 만든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가 지금 직장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못 가면 이렇게 취직을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꾸 택하는 게 무관히 경제학과라든지 뭐 이런 걸 택하고요. 또 정치학이라 그걸 택합니다. 제일 지금 쉬운 게 이게 확실한 게 무관히 의과대학입니다. 의사는 뭐 나을 걸 바라면 아실 거. 그 다음에 무관히 공과입니다. 지금 이제 취직하는데 AI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무가 컸는데 여기 지금 자료로 보이는 건 자연과학하고 우리 기계공학이 좀 와 있고요. 그래도 그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는 건 사회과학이고, 이제 인문학은 뿌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없어지게 되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니까요. 첫째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 찾다가 그 다음에 인간이 진실이 무엇인가, 사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문학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겁니다. 인문학의 뿌리에서 사회과학이 나오고 자연과학과 기계공학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 이게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제는 뿌리니까 보이지도 않지만 모든 걸 이끌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것이 그것을 말하는가, 우리 AI 문제가 나타났어요. 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기계공학을 빌려가지고서 한 대답을 얻는데 그것이 기계공학 의과대학의 의사님들이라든지 그러고 하면 그때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생활하는 데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인문학은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그래서 도움되는 걸 찾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생활입니다. 근데 그걸 넓기 때문에 하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치 있는 걸 찾게 되는 것이 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 문제되는 우리 사회과학의 문제를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요.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치나 경제가 제일 우리 생활에 가깝습니다. 제일 우리 생활에 가까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올바른 경제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 하게 되면 경제 현실, 우리가 살는 경제 현실에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진실을 찾게 되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대통령도 시경에 대한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미국이 이만큼 성공한 것은 실용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하고 실용주의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인문학인데요. 그 뿌리는 사실 미국에서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들이 가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가지고서 사회과학이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오늘도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이 실용주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해주고 하니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진실한 거, 현실에 맞는 거, 사실만 얘기해라. 사실 아닌 건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죠. 뭐 어느 유튜브가 뭐라고 그랬다, 누가 뭐랬다, 누가 그랬다. 그 사실이 아닌 건 말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이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 그 진실권이란 말이죠. 그 진실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99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데 그걸 원도 없지 하고 진실이 뭐냐 그 찾다. 무엇이 진실이냐. 그 진실을 놓고서는 무엇이 도모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가 그거 찾자 말이야. 경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데 내 의견, 내 감정은 얘기하지 말라. 이성이 제일 배척하는 거, 우리 생각이면 우리 사고가 제일 먼저 배척하는 게 누구 아니 거짓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을 찾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뭐에 안 되는 거 아니 이성은 감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깝고 너무 멀기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이 여러 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은 일관이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그 감정을 앞세운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화부터 납니다. 아주 더 쉬운 데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도 그 해석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성신약이라고 제약회사가 그때는 큰 회사인데요, 있었습니다. 그 일성신약에 거기에 연구실장이 서울대학에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약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연구실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스위스에서 온 약사도 있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마 세계 한 세 나라가 있는데 네 사람이니까 애국 약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장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연구하고 말이죠,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책임을 이제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학적인 연구실장이니까 의학을 연구하니까 이건 완전히 자연과학입니다. 그걸 연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3, 4년 동안 쭉 같이 있었는데 그 연구실장이 내가 일성신약에 몇 번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갔는데 한 번 강연을 끝내고 이제 얘기하니까 연구실장이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끝내게요. 선생님, 제가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문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한 3, 4년 동안 이제 스위스에서 미국에서 온 약사들, 제약사들하고 같이 이제 쭉 하는데 한 3, 4년 지난 다음에 한 번 무슨 회식이 있어서 저걸 먹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뭐라 했는 거 아니, 당신들 우리나라에 와서 몇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겠는데 제일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건 버려야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그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얘기하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 뭐라는 거 아니, 너희는 이게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핑계가 많으냐 말이야.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된 건데 나 잘못된 걸 얘기 안 하고 과장이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누가 하는 거 보고 했더니 잘못됐다고 왜 이렇게 핑계가 많냐고 말이죠. 모든 책임은 내가 가지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살아보니까 너무 핑계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하면 싸울 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쓰는 그 청와대 경비가 있죠. 그 윤 대통령 때는 다 삭감했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니까 전부 온 것을 또 다시 하고 보겠잖아요. 그런데 그 민관이 똑같은 일인데 같이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핑계가 많냐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다고 하죠. 우리 너무 핑계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또 한 사람 보고서 넌 무엇을 느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는 거 아니, 감정이 없앤다고 말이야. 뭐 얘기하려면 화부터 내고 말이죠. 얼굴부터 불키고 하니까 대화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감정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친구들 사이에 가지는 거지 뭐 애정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게 합리적인 걸 판단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감정 없어요. 화부터 내냐고 말이죠. 그래요. 또 한 사람 보고서 넌 뭐 느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아니, 너희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겠냐 그 얘기 안 하고 항상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자고 위에서 시키는 거 밖에서 오는 것만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미래가 없다고 말이죠. 왜 과거를 생각하고 앞을 보지 않냐 그래요. 그때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나는 이거 아니, 그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그 사회 문제가 아니고 나도 겪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우리 연세대학교 이규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 이제 후에 대통령 실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그랬죠. 그분인데 그 이규호 교수가 학생들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래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전에 옆에 동양철학 교수님과에 갔다고 말이에요.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공자는 맹자님보다
더 훌륭한 사상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공자 맹자를보다 더 훌륭한 사상가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없다고 말했다고. 그런데 서양 철학하는 학생들을 보고 물어보기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더 훌륭한 철학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3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그거 가지고야 되느냐고 말이죠. 그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의 서양 사람들의 생각하고 동양 사람들의 생각하고 제일 다른 게 뭔가 동양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연장해 갑니다. 과거를 자꾸 연장해 가고 서양 사람들은 물과의 과거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연구실장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과거를 자꾸 연장하고요. 젊었을 때는 미래를 자꾸 찾아가는데요. 젊게 산다, 창조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게 무관히 늙은 사람의 생각이 젊은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야 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치는 무관히 철학 가치는 무관히 과거를 출발로 해서 미래도 갈 수 있는 힘을, 가치관을 가지는 것. 그의 가치 있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관히 사람이 우리가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는 곳에는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떼놓고 나니까요. 핑계가 많이 생깁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 넘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사는 거 보면요. 이제 행정부도 그렇습니다. 윗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아랫사람은 의무밖에 없으니까요. 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 아니 아랫사람만 지고서 윗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은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받는 걸 할 뜻이 이제 종교세금인데요. 그 종교세금을 나라에서 받게 되면 그것은 독일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회, 이제 가난한 사회, 후진 사회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도 그 사람들의 종교세금만은 이건 독일에서 쓰지 말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쓰자 하고서 나오는데 그 세금을 쓰는데 한국이 전쟁을 겪었고 그러니까 한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본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대상인데 그 책임자가 이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무슨 이사님과의 공과대학을 지었는데 말이죠. 요거에 한 평 더 올라갔으면 좋은데 비용이 못 올라서 조금 도중에 끊고 요거마저 완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라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독일에서 기독교 개통을 도와주니까 연세대학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 등반에 그 공과대학 집득을 마저 집득을 해서 완성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미국 돈을 그 사람 100만 불쯤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돈입니다. 그런 건 신청하자 말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온다 하니까 우리 총장 선생님이 문관이 독일 사람이 오니까 동문과 교수한테 부탁해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문과 교수가 또 나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서울대학 나오고요. 18년 동안 독일에서 있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독일식입니다. 나하고 와서 이제 총장님이 나한테 부탁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가 한국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고서 알아봤는데요. 온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에서 왔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옷도 좀 허술하고요. 뭐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요. 뭐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 같이 허술하게 하고요. 책임선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통문과 교수님이 통역을 하고 나보고 그래요. 오긴 왔는데 여자분이 왔는데 너무 허술하게 오니까 총장님 좀 만나고 실망한 것 같다 그래요. 저런 여자가 와서 뭐 하겠냐 제가 아마 했더니가 보자. 근데 이분이 와서 민구안이 영국 땅에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 독일 곁에서 지어진 거니까요. 거기에 머무는데 버스 타고 가는지 뭐 이렇게 택시 타려고도 안 하고요. 아주 참 검소하게 살아요. 그 와서 이제 쭉 다 살피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그 좀 많은 돈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니면서 쭉 이제 보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도 좀 몇 군데 보고요. 신청하는 게가 있고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총장 선생님 이제 몇 번 만나보고서 그 통역하는 독일역 동문과 교수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이 독일 가서 좀 상주에 가서 좀 잘 얘기해 달라고 저런 여자 가지고서 못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윗사람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그 동문과 교수가 또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책임자가 여기 왔는데 독일 가면 어떡하겠다고 말이죠. 그 총장이 마음 생각이 난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또 뭘고 하니 그 여자가 책임자냐고 하니까 책임자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 두고 와서 다 살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총장이 좀 걱정스러우니까 말이죠. 그 동문과 교수 보고서 저 여자 가게 되면 당신이 가서 윗사람한테 좀 교수가 뭐라니까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고 아니 그분이 간 다음에 우리가 즉시 기다리자고 말이죠. 그 다 달려보더니 이분도 만났는데 나는 또 왜 만났냐면요. 이분이 이제 왔다 가면서 한국적인 거 뭐 하나 기념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 독일 통역하는 한 보고서 민구안이 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동문과 교수가 나보고 뭐 골동품이라 그러니까요. 그 한국적인 거 뭐 하나 있으면 좀 골라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때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동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였다가 좀 이렇게 괜찮은 거 하나 골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민구안이 이건 내 돈으로 살 거기 때문에 얼마 이상 안 된다고 말이죠. 값을 싸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민구안이 그렇게 하나 구해주고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 여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 갈 적에 민구안이 총장을 만나서 내가 결정할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그 안내한 사람 보고서 통역한 사람 보고서 당신이 좀 가서 좀 하라니까 나는 한 학기 동안 갔다 와도 괜찮지만 책임자가 거기 있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그 얼마 있다가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민구안이 총장이 한 번 와서 사인하면서 끝내달라고. 그런데 그 여자 한 사람이 와서 그 큰 돈을 다 줬네.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저 사람들은 의무가 있으면 꼭 권리가 있어요. 일에 책임을 맡았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되니까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시하고 알레 사람은 책임만 가지고 오니까 권리와 의무가 분산되니까요. 핑계를 하게 되고 말이죠. 책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구안이 항상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권리와 의무가 공존해야 되는 거고. 셋째는 민구안이 우리 공동생활에서는 감정, 인격이 모자란 사람은 자기 성격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거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다 민구안이 과학적인 생각이 우리 생활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인문학이 과학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네 가지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진리와 진실을 찾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철학입니다. 두 번째 민구안이 양심의 판단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구안이 제일 중요한 가운데 하는 민구안이 무엇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가 그겁니다. 마지막 목적은 민관이 모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더 많은 사람이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 인문학입니다. 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의 중심이 철학이 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가지는 거고요. 그것은 AI가 생기든지 역사가 변하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쭉 사는 걸 보면 그 안에 그 네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뭐냐 그것보다는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진실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찾지는 못하고 거짓을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두 번째 문제는 그 안에 선악을 판단을 못합니다. 의무와 권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는 건 가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고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물건이 나보다는 우리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보다는 우리 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보다는 국민 전체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를 위한 문제를 꺼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 문제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실용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저도 아까 미국 얘기 우리 대통령은 철학적인 부담보다는 정치적인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만 하게 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다 걱정합니다. 다 걱정하는 게 미국 안에 지금까지 미국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의 미국 안에 내가 62년에 하버드 대학에 좀 머물렀는데요. 그때 그 하버드 대학에 유명한 라이너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생을 할 때 이제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말이죠.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라고 제일 부한 나라가 됐다고. 이건 우리 선조들과 여러분 선배가 싸울 것이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한 나라가 됐는데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하게 되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고. 그건 희망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배나 선자가 남겨진 부를 세계 가난한 사람 나라에게 자꾸 줘야 한다고. 아프리카를 주고 동남아를 주고 자꾸 주게 되면 그 나라들이 성장한다고. 그 나라들이 성장하게 되면 미국은 자연히 치러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미국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래서 미국은 100년 후에도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걸 우리 거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할 때는 왜 아메리카에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전부 의관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아메리카의 정신이라고 말이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요새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그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유도 있죠. 이유도 있지만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요. 혼란스러우니까요. 그 생각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빨리 끝내야지. 이것이 오래 가게 되면 세계가 다 불행해지고 가난하게 산다고. 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러시아나 중국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말이죠.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전쟁을 일으키고요. 지금 불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회과학, 자연과학,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고요. 그 인문학의 핵심은 철학인데 철학은
종교를 키워주면서도 가장 인간다운 문제를 가치 있게 사는 것. 그 인문학은 가치관의 철학, 세계관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누가 대통령에 따게 되면 우리 대통령의 철학은 뭐냐 물어보죠. 바로 그 인문학입니다. 누가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다 하면 이번 총장의 아이디어가 뭐냐 말이죠. 목표가 뭐냐. 그 인문학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과학이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문학의 중심인 동시에 인문학으로 성장해서 사회를 돕고 더 높은 미래를 창조해가는 길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입니다. 역사관입니다. 인문학의 제일 중요한 건 철학, 문학,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꾸 병들어 가는데요. 세계를 넓게 보고 역사를 깊게 보는 건데 인문학은 넓게 보는 것까지 얘기하고요. 한 번 더 나가서 역사의식을 가진 사회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예를 좀 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면 인문학은 철학자들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고요. 누구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학 강의실에 받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인문학을 통하고 철학을 통한 역사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야마 우리가 해주는 4시간 동안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90분 동안